제주 해군기지 공사 2년 만에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가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K가 단독 입수한 수중사진은 연산호의 과거 괴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년 전만 해도 빨간 꽃처럼 활짝 피어있던 연산호는 부유물에 덮인 채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개입으로 인한 비난 여론이 한창일 때 국정원이 셀프 개혁 차원에서 고위직을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그때 옷을 벗은 이들이 최근 줄줄이 대기업 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관피와 척결을 외치는 정부가 취업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문사에도 국정원 고위직을 지낸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할 주요 내용들입니다. 6월 13일 금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진도 VTS에서 교신 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독자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의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벌써 의혹을 가질 만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일 180도를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서 있었는데도 진도 VTS가 교신 지도 등의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 VTS에 아무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유가족 측이 주장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유가족들이 발견했다는 진도 VTS 교신 기록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당일 180도 변침한 세월호가 몇 분 동안 멈춰 있는데도 진도 VTS가 아무런 관제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도 진도 VTS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진도 VTS는 세월호가 자신들의 구역으로 들어오자 수동으로 직접 도메인 워치란 걸 설정했을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면서도 그러나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메인 워치는 일정 거리 안에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리도록 만든 기능으로 해경은 당시 세월호 주변 500m에 선박 등 장애물이 접근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또 증거보정 과정에서 P-123 경비정 등 구조를 나갔던 해경 선박의 항적 기록인 AIS 기록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통상 수색 구조 과정에선 AIS를 일부러라도 켜는 것이 상식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해 자료 취합과 분석 과정을 거쳐 진상조사와 재판 과정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진도 VTS에서 진행된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는 오늘 정오쯤 끝났습니다. 보관 증거물은 하드디스크 형태로 4개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부에 보관돼 있습니다. 진도에서 증거보전 절차를 마친 대책위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제주 VTS로 이동해 동일한 작업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재미교포들의 서명지가 오늘 유가족 측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누가 직접 오신 건가요?
네,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린다 모 씨가 오늘 오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미국 17개 주 교포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린다 모 씨는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들은 교포들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서명운동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모 씨는 교포들이 정성을 모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광고를 냈는데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종북 운운할 때 속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린다 모 씨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이 아픔이 본인들 아픔이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들 엄마들 아픔이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고 앞으로 자식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자들한테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저렇게 아픔을 겪고 정말로 본인들의 마음을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아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견뎌주시는 게 감사하고. 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보고 일정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치 이어지면 국정조사 기간이 짧아지니까 좋고 야당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간보고 일정에 가까워지니까 좋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합의 실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도 기간보고 일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오후 회의를 열었지만 기간보고를 받기 전 예비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46명을 선정하기로 한 것에만 합의했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기간보고 일정에 대해 여야 간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다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맘 같아선 달려가서 농성하든 읍소하든 하고 싶다며 이제 가족들 사이에선 국정조사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그제죠.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체포했던 구원파 신도 일부를 석방했더군요. 대대적으로 벌인 압수수색. 검찰 스스로 헛수고를 인정한 겁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유병헌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 때 그때 체포한 구원파 신도 임모 씨와 최모 씨, 김모 씨 등 5명을 오늘 새벽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씨 등이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전남 해남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유 전 회장 도주 등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했지만 뚜렷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구원파 신도 일명 신엄마가 오늘 오후 자수해 인천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은 오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13일부터 추가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필 이정부지검 형사 3부장 등 검사 3명과 반부패부 소속 수사관 등 수사관 7명이 추가로 파견돼 유 전 회장 수사검거팀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총 인원만 110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7개 부처 장관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선 후보 캠프 인사들이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이른바 친위 내각을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임됐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김희주 PD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자, 7개 부처 개각 인선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친박 세력 배려 차원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신설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옹호했던 인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30년간 고용부에 몸담은 관료 출신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지만 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유임됐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얼개가 드러난 셈입니다.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당에 이어 내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을 기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대거 발탁된 점이 눈에 띕니다. 최경환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의중과 정치 철학을 잘 아는 친박 실세로 꼽히고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캠프 공보위원을 맡았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캠프에서 안전한 사회 추진단장을 지냈습니다. 친박 인사 기용을 통해 당정청의 장악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통합형 내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나 꾸리는 친이 내각이 임기 1년 반 만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정권 위기의 반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관료 출신이 줄고 정치인 출신의 기용이 늘었다는 점도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개각에 대한 여야의 평가 어떻던가요? 새누리당은 국가개조와 경제혁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물들의 면면에 전혀 새로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습니다. 금태섭 대변인은 정성근 내정자는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고 김희정 후보자도 선주협회 로비 의혹으로 세월호 국조특위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친박 개각이라고 규정하고 인사 쇄신을 부르짖던 대통령의 국민의롱이 도를 넘어서 절망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오늘 문창국 후보의 온누리교회 연설 영상을 같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1시간 10분짜리 연설 영상을 단체로 시청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동영상을 직접 본 뒤 돌아가면서 시청 소감을 밝히자며 영상을 준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윤상현 당 사무총장이 준비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들 하던가요? 영상을 모두 시청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문창극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개인 자격으로 또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특히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밝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맥락은 보지 않고 특정 부분만 발췌해서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이 문창극 후보자의 생각이 이러이렇다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무리한 주장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국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쪼록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에서 볼 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종교인으로서 교인에게 한 특강 내용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새누리당이 문창극 지키기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마저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초대선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오늘은 이인재 의원 등 중진까지 공개적으로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반발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이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물갈이 차원에서 국정원 고위직 인사들이 사퇴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최근 줄줄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혼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취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신문사에도 또 노사분규 업체에도 심지어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변론하는 대형 로펌에도 국정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포진했습니다.
국민TV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SNS 조작으로도 대선에 개입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던 이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1급의 90% 이상을 물갈이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던 차문희 국정원 2차장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가 지난 3월 현대제철 고문으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예산 책임자였던 모경만 기조실장도 함께 국정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경만 기조실장 역시 지난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재취업했습니다. 역시 고문입니다. 이 밖에도 당시 함께 물갈이를 당한 국정원 1급 고위직 3명도 CJ대한통운, 라이나생명보험 등의 직장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퇴직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 그것도 정보기관의 범죄 행위 때문에 물갈이 차원에서 사퇴한 관료들이 사기 여부로 직행하는 일. 박근혜 대통령이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관피아의 전형입니다. 국민TV가 최근 5년간 국정원 퇴직자들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는 총 48명.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취업 사례가 있었습니다. 취업심사 대상에 법무법인이 포함된 2012년 이후 국정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국정원 2급 공직자 출신의 김윤창 씨는 금융감독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정보원에 재직했고 작년 5월 말 취업 승인을 받아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법무법인 화우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또 김윤창 씨의 취업 승인이 난 지 보름 뒤인 지난해 6월 14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0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가야 했던 기업 기륭전자. 기륭전자는 국정원의 개입설까지 불거진 바 있는 곳입니다. 국정원 3급 출신의 한 공직자는 지난 2010년 이 회사의 비상임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그가 기륭전자에 취업했던 시기 이 회사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벌써 1600일 가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문사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3급 출신의 한 인사는 매일경제신문 산하에 설치된 중국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지난 2012년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1년에는 박성도 전 국정원 제2차장이 주가 조작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기업 셀트리온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진보 교육감들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혁신학교를 보수 교육감 당선자가 받아들인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는 독일식 좌우 연정에 버금가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여유나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실현이 된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들의 주목할 만한 행보를 노지민 PD가 보도합니다. 보수교육감과 혁신학교. 어색해 보이는 이 조합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당선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를 추진하려는 이유를 대전시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난 설 당선자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혁신학교가 창의성 신장,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 신장에 도움을 준다.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은 잘 살리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전에 맞는 또 대전 지역사회에 적합한 그런 혁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의 장점과 대전이란 도시의 특성을 살려 대전형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이제 출연연 기관이라고 했어요. 여러 그 과학기술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 거기와 같이 견학 프로그램, 또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거기에 그 근무하시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또 멘토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창의성, 특별히 또 과학적인 어떤 창의성을 기르는 그런 혁신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 교육단체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떤 단체라도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원단체들이 있고 사회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도 있고 그 모든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존재하는 단체들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육 때문에 존재하죠. 같이 서로 협의해서 어떤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으로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애초부터 저는 선을 두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단체든지 그 의견이 바람직하고 하면 또 서로 의견이 충돌하면 서로 소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나갈 겁니다. 나아가 설 당선자는 보수교육감의 혁신학교라는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걸 자꾸 보수 진보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자칫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도 진보와 보수의 벽을 허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 당선자는 어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기도 여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 경기도당 위원장들과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은 기득권부터 포기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협치와 통합의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겠습니다.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에 참여를 하자, 협력을 하자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좀 만든 상태입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남 당선자가 야당에 사회통합부지사의 인사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하자 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첫 회의 결과 여야는 각 5인씩 총 10명의 정책협상단을 구성해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책협상단 인선은 다음 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는 당선자들의 모습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이틀 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학교에서 과도하게 의전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의 경우는 재선이 확정되고 맞은 첫 주말 수행원 없이 부인, 친척과 진도를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3일이 지났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한 검거작전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시 때문에 반상회나 이를 대신하는 통장회의가 실제로 열렸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무능한 정부가 전 국민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5시, 망원일동 주민센터에 10여 명의 통장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유병언 부자의 검거와 관련해 통장 긴급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통장들에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 전단지를 집집마다 배포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검찰도 못 잡는데 어떻게 잡냐? 전단지는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의견들이 나오지만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전행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긴급하게 협조 요청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임시 반상회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지난 11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통장회의는 안행부 지시에 따라 반상회 대신 열렸습니다. 임시 반상회는 수사당국이 구속영장 발부 20여일이 지나도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지 못하자 정부가 내놓은 조치였습니다. 특정인을 검거하기 위한 반상회는 안행부가 내무부 시절이던 1996년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사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은 48만 개 반상회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만 개 반상회가 임시로 열릴 것이라 보도했지만 실제 대부분 지역에서는 통장들이 수배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시 반상회로 이제 전달하는 것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모여서 하는 경우도 네. 전부 다 다분들 사정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임시 반상회이기 때문에 날짜도 촉박하고 해서 아마 정례 반상회보다는 조금 운영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네네. 전단지 배포를 담당한 통장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동참이 될까 하고 호응을 했는데 사람들이 설마 우리 동네 오랴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글쎄 특수한 분들도 못 되는데 우리 일반이. 주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까지 강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잡을 수 있을 때는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호들갑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였습니다. 왜 처음에 이런 세월호가 딱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바로 며칠 내로다가 이렇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일반 서민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그런 걸 잡고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와서 지금 다 지난 저기에 잡겠다고 전단지를 지금 돌리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 유병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그림으로 그리라도 그냥 그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이거는 초동에 너무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검찰이 잡지 못한 유병헌 전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국민들을 동원하는 모습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당시 여중생이었던 신효순, 신미선 양이 도로 갓길에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오늘로 꼭 12년이 됐습니다. 12년 전 촛불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소파, 즉 주한미군 주둔군 지휘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처벌하는 일은 12년이 지난 오늘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소파 협정의 변천사를 장부경 PD가 정리합니다.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한국 수사기관이 그를 구속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소파 협정 때문입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는 미군이 한국 같은 해외 주둔지에서 누리는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6년 7월 박정희 정권 때 체결된 한미 소파 협정은 한국전쟁 때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 미국 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 협정, 이른바 대전협정을 대체한 것입니다. 체결 당시 소파에는 한국의 1차적 재판 관할권 포기 등 대전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이 그대로 담깁니다. 이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의미 있는 개정은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1991년 1월 1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형사재판권 자동 포기 조항 등 독소 조항을 담은 일종의 부속 문서가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본 협정에는 전혀 손대지 않아 불평등한 내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표적인 불평등한 내용은 미군 피의자에 대한 1차 관할권은 우리 측에 있지만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 측이 요구하면 언제든 신병을 넘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수사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1992년 윤금희 씨 살해 사건, 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소파 개정 요구가 커졌고 한미양국은 1995년 11월 말부터 개정 협상을 벌였지만 7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미군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0년 7월 미군의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이 터진 후 2000년 8월 개정 협상이 재개됐고 2001년 1월 소파 2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살인, 강간 등 12개 중요 범죄에 한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권한이 다소 강화됐습니다. 좀 전에는 미군이 재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넘겨받았지만 중요 범죄의 경우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습니다. 기소 전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미군이 행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12년 전 오늘
2002년 6월 13일에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여중생을 미군 장갑차가 치어 숨지게 한 처참한 사건이었지만 한국 수사기관은 사고를 낸 미군 2명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이를 중대범죄가 아닌 공무수행 중 사고로 주장하며 미군들의 신병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이 기소와 재판까지 진행하며 결국 그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군 범죄는 계속됩니다. 2003년 11월 오산시 미군 음주 뺑소니로 인한 주민 5명 사상 사건, 2011년 2월 동두천시 노부부 폭행 부인 강간 미수 사건, 2011년 9월 동두천시 여고생 강도 강간 사건, 2012년 7월 평택시 민간인 수갑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 5월 용인시 워터파크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현행 소파에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군이 재판까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 여부에 대한 증명도 미군 장성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에서 공무라고 판단하면 한국이 판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한국이 1차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12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우리는 그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군 요구대로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합의 의사록에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 측의 요청만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배불려 줄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동방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을 차단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후퇴시키려 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진입 여부를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큽니다. 중소기업이 그나마 길을 펴고 있던 몇 안 되는 업종에서 대기업의 역습이 시작되면 기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막걸리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0년 7월, CJ는 각 지역의 중소 막걸리 업체들과 손을 잡고 지역별 막걸리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각기 다른 이름의 상품에 우리 대표 막걸리라는 공통 홍보 문구와 CJ 상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1년 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따라 대기업은 막걸리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고 CJ표 막걸리는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탁주와 곡순당이 시장 점유율 1, 2위로 전체 막걸리 시장의 60%에서 70%를 차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막걸리 시장에서의 대기업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빨래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LG생활건강 제품들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그 틈에 무궁화라는 전문업체가 점유율을 40.9%에서 58.9%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빨래비누 제품 8종 가운데 6종이 무궁화 제품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오히려 중소기업 독점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대기업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 3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온 82개 품목 가운데 상당수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할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부 동방성장위원회는 다음 달 13일까지 심의를 벌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품목을 확정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심의 기준에는 중소기업이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대기업 규제로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한 경우 등과 같이 수긍이 가능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 이후 시장이 위축된 경우라는 기준은 시장 위축이 대기업 규제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대형 주류업체와 CJ와 롯데와 같은 재벌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막걸리입니다. 소비자 후생과 관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심의 기준은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문기업 보호라는 기준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빵 등의 프랜차이즈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SPC가 이 기준에 따라 규제 기업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네 빵집과 떡집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심의에서 규제 지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은 관련 대기업과 조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협의가 깨지면 다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쪽에서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중소기업들이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압박을 막아내기는 무척 어려워집니다. 결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겨우 3년 만에 본래 취지를 잃게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를 왜 주셨냐?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돌아보면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경제 개발의 가장 뿌리는 뭐냐? 미국에서 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경제 개발도 사실은 미국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그때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부터 우리는 공업화를 했잖아요. 근데 공업화를 한 가장 큰 힘이 뭡니까? 일본의 기술력이야.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일본한테 강탈을 당했지만은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 때 교회가 많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계몽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체질상. 이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든 언론인들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글 몇 마리 가지고 또 말 몇 마리 가지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그의 생각을 규정하게 한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을 갈라서 배도하고 남이 짓고 딱지 붙이는 것은 부진적인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너희들은 내가 불쌍해서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앞으로도 너희들은 더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아직도 너희의 그 게으름, 죄 깨끗하게 안 된 거야. 분단을 시킨 거예요. 분단을 시킨 것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분단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제가 한번 참을성을 가지고 그걸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 당시 그 연설을 들었던 분들 1시간 5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듣고 나서 끝나서 그 청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야, 정말 아주 그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로 봅니다. 연세에서 그 종교단체 직책 갖고 있는 이 입장에서 뭐 좀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전 풀 텍스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 지금 제가 전원에서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언뜻 생각에 뭐 좋게 좀 가자. 앞으로 우리 좀 반성하고 우리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네. 가히 저희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히 저희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산호는 천연기념물이자 법적 보호종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군락을 이루고 있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의 바닷속 연산호 군락지 역시 통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442호입니다. 안타깝게도 서귀포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짐작하신 대로 또 우려대로 연산호 군락지는 해군기지 공사 때문에 괴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수중에서 촬영된 사진을 뉴스K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연산호 수중 조사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윤인아 PD 연결합니다. 윤인아 PD. 네, 윤인아입니다. 네, 해군기지 공사가 재작년이죠. 2012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2년 전과 최근 상황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공사로 연안 조류가 느려지고 시멘트 가루 등 부유물이 쌓여 법정 보호종인 연산호의 서식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2012년도에 찍은 서검도 일대 수중 사진입니다. 물때가 빠른 사리 때 찍은 사진으로 연산호가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호가 물살에 펄럭이고 먹이 활동을 위해 꽃처럼 피어있는 이른바 폴립 상태입니다. 어제 해군기지 부근의 같은 해역에서 오늘 해군기지 부근의 같은 해역에서 같은 물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날 만큼 산호가 작고 수축돼 있습니다. 2012년에 이어 올해 두 차례 현장에서 직접 수중조사를 했던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사이먼 박사는 산호가 상해 있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센 조류에도 산호가 계속 수축돼 있다는 것은 산호의 이상 증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해군기지 공사가 연산호 군락지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제주 해군기지 방파제가 건설되면서 조류가 느려지고 공사 중에 나온 쇳가루와 시멘트 가루 등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연산호 서식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 녹색연합 등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해군기지 부근 바다에서 연산호 군락지 서식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폼페이 해양환경연구소 사이먼 박사와 일본 자연보존협회 아베 마리코 박사 등 해외 전문가들도 참여했습니다. 해군기지 부여 개혁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국내외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기지 준설 작업으로 중금속 등 기타 오염물질이 강정 전 해역으로 흘러들어가 산호 개체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이먼 박사는 제주 연산호는 주요 어장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어장 생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부터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기지 공사 현장의 환경단체, 국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윤상훈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실체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강정마을에서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43%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천안함 의혹을 다룬 KBS 추정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부터 알아보죠. 예,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7%, 부정평가는 43%였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하고 같았지만 부정평가는 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1%포인트라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일단 그렇지만 부정평가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20%대 후반까지 많이 낮아졌다가 참사가 일어난 후에 40%로 높아졌고 그게 계속 상승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인사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창국 후보자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성균관 유림들 사이에서도 나왔어요. 예, 성균관 유림들이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성균관은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이러한 민족성을 바꾸기 위해서 식민지배가 필요했다라는 문창국 후보자의 발언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몰지각한 역사인식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문 후보자가 오늘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을 내놨어요? 예, 문 후보자는 지난 2005년 3월 중앙일보 칼럼하고 또 올해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해명 자료를 내서 일본의 형식적이고 말뿐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는 것 하고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또 문 후보자는 그동안 한일 외교 교섭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고도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교 교섭 상황하고 역시 이것도 그거하고 사과 문제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두 번의 발언을 했던 날짜가 9년의 차이가 있어서 그동안의 외교 교섭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좀 그 해명으로서는 좀 군색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래도 문 후보자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지원 의원이 투입된다고 하더군요. 예, 국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장이 이번에는 야당에서 그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에 내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각종 폭로를 통해서 결국은 사퇴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해 2010년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활동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지휘했고 그러면서 김태우 국무총리 후보자, 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이런 사람들을 낙마시키는 주역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전투력이 상당히 강한 박지원 의원이 청문위원장까지 됐으니까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4년 전 보도였는데요. KBS의 추정 60분 천안함 편. 법원이 그 당시 4년 전 방통위가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놨군요. 예, KBS가 2010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추정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이 편을 방송하면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 가지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방통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KBS에서 불복 소송을 냈었는데요. 3년여 만에 소송 3년여 만에 그 경고 처분이 부당하니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당시 심의를 한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고 예. 거기서 의결한 경고 처분을 행정적으로 효력을 발휘시킨 것은 방통위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게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다고요? 예,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또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추정 60분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나요? ICC의 연평도 포격 그리고 천안함 사건은 전쟁 범죄가 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요? 예,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 범죄, 또 반인륜 범죄, 대량 학살 이런 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재판기구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12월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북한의 전쟁 범죄라고 ICC에 일종의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CC가 그거는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대상이 해군 함정이고 또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라는 점에서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평도 포격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이 사망을 하기는 했지만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전쟁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한국 정부에서 소를 제기한 거니까 그 연평도는 물론이고 천안함 사건까지도 모두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제 하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뉴스들이 오늘 있었습니까?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미선희 효순이 12주기가 오늘이었는데요. 오전 11시 사고가 있었던 경기도 양주시 56번 지방도를 효순 미선로라고 부르는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참석해서 추모사를 읽었는데요. 미선 효순이 추모제에 교육감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프랑스 뉴스통신사 AFP가 올해 북한 평양지국을 설치한다고 프랑스 시사주간지 루프행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평양에 지구고 있는 서방뉴스통신사로는 미국 AP통신 그리고 일본 교도통신이 있습니다.
이라크의 급진 수니파 무장반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 지역까지 쇄도에 들어오면서 정부군과 교전을 한창 벌이고 있습니다. 3차 이라크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시 미국이 이라크에 개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소하겠다던 적폐가 무엇이었기에 이런 인사를 총리 후보로 추천하는 거지요. 이쯤 매국적이어야 이 정권의 권좌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쓰레기들. 쓰레기들아. 농사나 하고 나무 판때기나 새기는 나도 알겠다.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거다. 바쁘기 이를 데 없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무려 1시간 10분 분량인 이른바 문창극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놓고 보라고 하면 그만일 것을 괜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보겠다는 의도보다는 자신들을 봐달라는 의도가 큰 이벤트였습니다. 동영상 상영이 끝난 뒤에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듯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한 당직자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맨정신으로 그 동영상 속의 발언을 듣고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